공주 대격전의 서막. 전봉주는 당시 양호 창의 영수라는 직함을 썼다. 양호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가리킨다. 곧 전봉주는 자신이 충청도 전라도 농민군의 총지휘자임을 표방한 것이다. 그는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재순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은 기강에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다. 거짓말하고 마음을 속이는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도둑들이 군대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걱정스럽게 하니 어찌 참는단 말인가. 임진왜란의 원수를 초야에 있는 필부나 어린애까지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물며 각하는 조정의 녹을 먹는 충신이니 우리 무지렁이들보다 몇 배 더하지 않겠는가. 지금 조정 대신들은 망령되고 구차하게 자기의 안전에만 빠져서 위로는 군부를 협박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속여 일본 군대와 손을 잡아 삼남의 인민들에게 원한을 불러오고 임금의 군사를 움직여 선왕의 힘없는 백성을 해치려 하니 진실로 무슨 의도이며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일편단심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쓸어 조선 500년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 각하는 크게 뉘우쳐서 대의를 위해 함께 죽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나. 을사오적 박재순의 경거망동. 전봉주는 대일 항전을 철저하게 표명했으나 박재순은 한 점 동요가 없었고 답장도 쓰지 않았다. 박재순이 누구인가? 뒷날 높은 벼슬살이를 하면서 매관매직을 일삼다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 되었다. 충청감사로 있을 때는 일본군을 도와 농민군 타도에 앞장서서 악명이 높았다. 이를 반성하고 은퇴했더라면 오적의 오명을 벗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봉주는 충청 가명과 30리쯤 떨어진 경천에서 주둔해 있었다. 박재순은 나름대로 전봉준을 사로잡을 꾀를 내고 있었다. 박재순은 농민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이 충청 가명에 있는 구시라치와 백성들을 모조리 쌍수산성으로 들여보냈다. 산성에는 예전 성벽이 헐어서 특별한 방어시설이 없었다. 그런 허술함을 보여 전봉준을 유인하려 한 것이다. 충청 가명은 본디부터 자체의 성이 없어서 쌍수산성을 방어하는 진지로 삼았다. 박재순 그 자신도 가명을 비우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몰래 산성 입구에 대포를 묻어두고는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한 방에 날린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허허실실 작전이었다. 이때 가명의 중군인자가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려 어슬렁거리다가 농민군에게 잡혀 전봉준 앞으로 끌려갔다. 살려준다는 회유에 넘어갔는지 그는 박재순이 전봉준을 유인해 죽이려는 계획을 낱낱이 실토해버렸다. 전봉준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그자를 풀어주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한달음에 박재순에게 달려갔으나 군기를 누설했다는 죄명을 쓰고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 박재순은 그 중군이 전봉준에게 실토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죽였다. 경솔한 조치임이 틀림없다. 전봉준은 처음에는 급박하게 가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로 인해 경천에 머물면서 신중한 작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전봉준을 쌍수산성으로 유인하려던 박재순의 작전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10월 23일 전봉준이 거느린 농민군 4만여 명이 드디어 경천에서 효포를 향해 진격했다. 관군 2개 소대가 효포로 나와 길을 가로막았고 일부 관군들은 금강나루와 쌍수산성의 길목을 지켰다. 첫 접전은 그리 치열하지 않아 서로 큰 손실은 없었다. 피차 탐색전을 벌인 셈이었다.
뒤이어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이 이인으로 진격했다. 이인은 공주의 입구인 우금제에서 10km쯤 떨어져 있다. 이인 쪽에는 관군과 함께 일본군 주력 100여 명이 배치되었다. 이날 낮 이인역 주변에서 대접전이 벌어졌다. 손병희가 지휘하는 농민군은 이인역의 뒷산에, 일본군은 이인역이 마주 바라보이는 산에 각각 진을 쳤다.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을 삼면으로 포위해 포를 쏘았고 농민군도 맞받아 포와 총을 쏘았다. 날이 저물녘 감사의 영기가 후퇴하는 신호를 보내자 일본군과 관군도 후퇴했다. 가명의 군사를 지휘하던 박제수는 농민군이 곰나루를 건너 가명의 뒷산인 하구개를 넘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쪽 방어를 위해 물러난 것이다. 이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관군 쪽의 희생이 컸다. 전사자가 120여 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날 밤 공주 주변에는 농민군이 밝힌 횃불이 능선이나 들판이나 통로를 가리지 않고 길게 뻗어 타올랐다. 또 효포 쪽을 지키던 관군은 대교의 농민군을 막으러 금강을 건너갔다. 그리하여 효포의 통로가 비어 있었다. 효포 언저리에 횃불이 10여리에 걸쳐 뻗어 있어 주위가 대낮처럼 밝았다. 다음 날인 24일, 전봉준이 거느린 농민군은 효포를 벗어나 공주 읍내 쪽의 가도를 휩쓸고 들어왔다. 농민군이 효포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관군은 산마루에서 아래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양쪽 군사들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하루해를 꼬박 넘겼다. 숫자가 적은 관군은 날이 저물자 후퇴했다. 1차 공주공방전의 참상. 이날 밤 관군의 본진을 이끌고 내려오던 좌선봉장 이규태가 모리오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 100여 명과 함께 뒤늦게 금강의 장기나루에 도착했다. 파견이 예정되었던 일본군의 군사들이 모두 공주에 들어왔다. 이규태는 금강의 장기나루 옆에 있는 뒷산에 올라 농민군의 동정을 살폈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전했다. 적들은 건너편 높은 봉우리에 있었는데 무수한 깃발이 꽂혀 있었다. 가로로 수십 리에 걸쳐 있었다. 산에 올라가 서 있는 자들은 병풍이 둘러쳐 있는 것과 같았다. 농민군의 진세가 장관이었음을 알려준다. 한 장수는 이날 밤의 광경을 이렇게도 전했다. 적의 진지에는 불빛이 수십 리에 비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 거의 항아의 모래만큼 되었다. 결전을 앞둔 첫날 밤의 광경이었다. 전봉준은 결전을 앞두고 한 번 진세를 크게 벌려 적들을 겁주려는 작전을 폈던 것이다. 공주에는 이제 관군은 선봉준의 군사들을 합해 1,500여 명, 일본군 200여 명, 그리고 많은 가명병과 민보군들이 집결해 있었다. 관군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강 쪽 방향을 통해 세가 보강되었다. 25일 아침, 농민군은 능치를 향해 치달렸다. 전봉준은 붉은 덮개를 씌운 대교 안에 의연하게 앉아 군사를 지휘했다. 오색 깃발을 휘날리면서 북을 울리고 피리를 부는 독전대들이 벌떼처럼 대교의 주위를 에워싸고 올라갔다. 길이 험한 능치의 골짜기를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나 전봉준의 화려한 출정은 대장의 위엄을 갖추어 지친 농민군에게 용기를 북돋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능치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왼쪽에서 진격해왔고 관군이 반대편에서 협공을 했다. 농민군은 중간에서 좌우를 향해 맞받아 대응했다. 전투는 한낮까지 계속되었다. 농민군은 협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구덩이 속에서 인해 전술로 적을 공략하려 했다. 잎이 떨어진 나목을 차폐물로 의지해 몸을 숨기기가 마땅치 않았다. 농민군은 끝내 70여 명의 시체를 남기고 물러났다. 한편 곰나루를 넘어온 농민군은 장군 차림을 하고 봉황산 아래쪽에 하고개를 넘으려 했다.
북접의 농민군도 이 고개의 통로를 뚫으려 몇 차례 시도했다. 하고개를 넘으면 바로 충청 가명이 있었다. 이들은 분명히 가명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농민군은 이곳을 지키고 섰던 관군에 발각되어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그들의 시체는 하고개 아래에 있는 작은 논배미에 던져졌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효포의 들판에서 진용과 장비를 수습하고 있을 때 관군이 다시 공격해왔다. 농민군은 경천점으로 후퇴했으나 관군이 경천점으로 다시 추격해와서 농민군들은 다시 논산으로 물러났다. 능치의 골짜기와 효포의 길바닥과 하고개의 언덕이 시체로 쌓이고 피로 물들었다. 뒷날 한 농부가 하고개 아래 논배미 속에 송장을 치우고 해마다 제물을 올렸다 한다. 지금도 그 논을 두고 송장뱀이라 부른다. 세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농민군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농민군은 전투에 지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 연달아 달아났다. 특히 전투 경험이 적은 북접 농민군은 몇 차례 전투를 치르고 난 뒤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1차 공주 공방전의 대체적인 상황이다. 성동격서로 승세를 잡다. 전봉준은 초포에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남은 농민군과 다른 지방의 농민군을 불러 모으고 화약과 무기를 점검한 뒤 11월 7, 8일 사이 진격해 공주의 선면을 완전 포위했다. 전봉준은 이인 쪽에 주력 부대를 배치하고 직접 지휘했다. 전술을 수정한 것이다. 11월 8일 오전 이인역을 지키고 있던 관군은 원조경을 이용해 농민군의 동정을 낱낱이 살폈다. 놀매와 노성 등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포성이 은은하게 들릴 뿐 특별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서면서 돌발 사태가 전개되었다. 몇만 명의 농민군이 경천점에서 문어미를 향해 곧바로 진격해오고 노성 쪽에서도 뒷봉의 능선을 타고 올라와 공주 동남쪽을 포위해 들어왔다. 이때 농민군은 대포를 쏘아대고 연달아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전진했다. 이른바 성동격서의 전술이다. 관군은 그 기세를 살핀 뒤 일단 전술적으로 맞대결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효포와 능치 아래쪽으로 후퇴했다. 두 진영은 한동안 대치하면서 서로 동정을 살폈다. 이날 오후에 들어서 농민군은 일제히 능치의 남쪽 길을 따라 우금제로 몰려갔다. 약간 긴장을 풀고 이인을 지키던 관군은 후퇴할 겨를도 없이 완전히 포위되었다. 농민군은 으스름할 무렵에 이인 주변의 산에 올라 일제히 횃불을 올렸다. 수많은 횃불이 올라가자 산은 마치 불로 쌓은 성처럼 보였다. 마침 눈이 진눈깨비로 변해 뚝뚝 내렸으나 횃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동안 농민군이 지르는 함성과 쏘아대는 포성이 어우러졌다. 한밤중이 되어 더 견딜 수 없었던 관군은 어둠을 이용해 부상자를 담거에 싣고 발걸음을 조용히 하면서 후퇴했다. 관군은 마지막 전선인 우금제로 밀려갔다. 농민군이 승세를 잡은 형국이었다. 이 무렵에 우금제에는 모리오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대기에 있었다. 일본군은 우금제를 최후의 보루라고 판단했다. 농민군은 기세가 올라 우금제 방면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20여리 길이니 여느 때 같으면 단숨에 달려왔겠으나 이때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다.